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업무가 몰려 정신없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책상 한쪽엔 오전 회의에서 받은 자료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간 스팸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할까 하다가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고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준우 군 보호자분 되시죠? 김준우 군이 바다에 빠졌다가 방금 구조됐습니다. 현재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귀가 먹먹해졌어요. 핸드폰 너머 들리는 말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어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숨을 몇 번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속은 이미 천둥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언제? 어디서? 왜? 생각이 도무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다에 빠졌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어요. 고등학생인 아들은 처음으로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따로 떠났던 여행이었습니다. 부모랑 며칠을 떨어져 지내는 건 처음이라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도 아내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내심 걱정이 됐었죠. 여행 당일 아내와 저는 아들을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중요한 거 빼놓지 않고 잘 챙겼지? 티켓은? 다 잘 챙겼어. 도착해서 연락 자주 해라. 그리고 친구들이랑은 꼭 같이 다녀야 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고. 아빠, 나 어린애 아니야. 이런 걱정 너무 오바야. 너 처음 가는 거잖아. 네가 아무리 다 컸다고 해도 제주도는 혼자 가는 첫 여행인데. 그리고 지금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도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들은 그렇게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 쑥스러운 듯 저희를 향해 손을 들고 흔들었죠. 아내는 그 모습에 웃었고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저는 겉으론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은 계속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여행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는지 아들은 제주도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연락을 해왔습니다. 뭐 먹었다, 어디 갔다 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음식 사진도 보내고 바다 풍경도 찍어서 전송했더군요. 친구들이랑 해안도로를 걷는 사진도 있었고 맛집 투어도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분위기 좋네. 날씨 괜찮지? 오늘은 좀 흐렸는데 그래도 시원해서 걷기 좋아. 아빠랑 엄마랑 다음에 꼭 같이 오자. 여기 바다 진짜 멋있어. 아들과 연락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조금씩 놓였습니다. 혼자 멀리 보는 게 걱정이었는데 문자도 잘하고 전화도 받고 나름대로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싶었고 이번 여행이 좋은 경험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업무 중이던 저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리고 들려온 말 한마디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바다에서 구조됐다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몸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잘 있다고 사진을 보내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물에 빠졌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 앞에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며 가방이며 다 그대로 둔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결국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나와 지나가던 택시를 붙잡아 문을 열고 그대로 올라탔습니다. 김포공항이요. 제발 최대한 빨리 좀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좌석에 몸을 붙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손이 얼마나 떨렸으면 계속 진동이 울리는 착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지 다시 전화가 올 것 같은 불안감에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차가 잠깐이라도 정체되면 괜히 제 속이 다 뒤집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이 다친 건 아닐까? 정신은 있는 걸까? 왜 바다에 들어갔지? 친구들은 같이 있었던 걸까? 차창 밖은 분명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 와중에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내선 출발층으로 뛰어갔습니다. 표를 미리 예매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창구에 가서 급하게 사정을 설명했죠. 지금 당장 제주 가는 비행기 있어요? 제 아들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정말 급해서요. 어떤 좌석이든 상관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막 표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좌석이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금 탈 수만 있으면 돼요. 바로 해주세요. 표를 끊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게이트 앞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발끝부터 손끝까지 긴장감이 퍼져 있었습니다. 기내에 들어가서 좌석에 앉았지만 그때부터는 멍하니 앞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고 아들이 있다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응급실로 향하면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병원 내부는 조용했지만 제 귀에는 발소리만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안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준호 환자 어디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 한 분이 급히 다가와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진정하세요. 지금은 병실로 옮겼어요.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간호사한테 아들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진 건지 저는 그 자리에 거의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버티질 못하겠더군요. 살았구나. 다행이다. 그래, 살아있구나. 머릿속에 그 말만 계속 맴돌았고 그제야 숨을 제대로 들이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는데 그냥 눈에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침대에 누운 아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긁힌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팔뚝에 꽂힌 수액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야 안도했습니다. 병실에는 아들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아이들이었죠. 간호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이 친구가 아드님을 구한 학생이에요. 바다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발견했고요. 큰 소리로 구조 요청도 이 친구가 했습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물속에서 아드님을 붙잡고 있었다고 해요. 이 친구 아니었으면 상황이 훨씬 더 위험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옆에 있는 아들의 친구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친구가 내 아들을 구했다니. 저는 그대로 그 아이 앞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녀석 얼굴을 못 봤을지도 몰라. 우리 가족한테 넌 생명의 은인이야. 아닙니다. 그런 말씀까지. 그냥 제가 거기 있었고 상황이 급해서
아니야. 급한 상황이라고 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망설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네가 용기를 낸 덕분에 준우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고맙다 정말. 저는 그냥 준우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친구니까요. 아저씨, 성민이 진짜 대단했어요. 준우가 구조는 어떻게 된 거니? 저희가 그날 바닷가 근처에서 사진 찍다가 잠깐 해변 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준우가 신발 벗고 바위 근처까지 좀 더 들어갔어요. 아마 사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파도가 생각보다 갑자기 세게 몰려왔어요. 물살이 센 데인 줄 몰랐어요. 날씨가 좀 흐려서 파도가 잘 안 보였거든요. 준우가 물에 빠졌을 땐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막 허우적거리는데 다들 말만 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고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공포가 아직도 아이들의 목소리에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성민이는 바로 뛰어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진짜 말도 없이 그냥 뛰어들었어요. 신발 벗을 틈도 없이요. 파도가 계속 들이치는데 물속에서 준우를 붙잡고 있었어요. 준우 머리를 자꾸 물 밖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더라고요. 물속에서 누가 119 불러 빨리! 그렇게 외쳤어요. 사람들 소리치니까 주변에서 누가 전화하긴 했는데 근데 진짜 성민이 아니었으면 준우는 훨씬 더 위험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위태롭고 훨씬 절박했던 순간이었단 걸 실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 그리고 그 속에서 성민이라는 아이가 보여준 선택이 너무 감동이면서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누구는 망설이고 누구는 발을 떼지 못했던 순간. 하지만 하나이는 그 단 1초의 시간 속에서 친구를 향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병실에 잠깐 더 머물다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아저씨,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성민이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간대요. 하나이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병실 안엔 저와 성민이 단둘만 남게 됐습니다. 성민이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침대 옆에서 아들의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흘러가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죠. 저는 저희 아들을 구해준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대견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그냥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도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아이의 말처럼 준우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성민이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성민아. 넌 내 평생 은인이야. 아저씨, 준우가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정말로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누군가가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민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지? 성민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곧장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저는 그 순간 고개를 돌려 남자의 얼굴을 보았고 단숨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주변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던 것도 같아요. 저는 바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보고 기절한 이유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그 무렵 저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대학교는 간신히 졸업했지만 바로 일자리를 구하진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써도 연락은 없었고 면접에 가도 합격된 적은 없었습니다. 딱히 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했죠.
주변 친구들은 다들 취업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였는데 저는 월세 걱정부터 해야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고 관리비며 각종 공과금이 밀릴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눈치를 봤습니다. 내일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 고민하는 날도 있었고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었습니다.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같은 건 애초에 가져본 적도 없었고 목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고 비는 정말 거짓말처럼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을 정도로 쏟아졌고 바지랑 신발은 이미 다 젖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똑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누가 들으면 유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땐 진심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 같은 게 하루에 몇 번씩 올라왔고 그날은 유난히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며 멍하니 도로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바로 눈앞에 사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트럭 한 대와 작은 승용차가 정면으로 부딪힌 상태였습니다. 검은색 소형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고 트럭은 그대로 그 차를 밀고 들어간 듯한 자세로 멈춰 있었습니다. 연기가 차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불이 붙진 않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휴대폰만 들고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발걸음을 그냥 돌리더군요.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량 근처에 다가서자마자 기름 냄새가 확 올라왔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도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그냥 맨손으로 차문을 붙잡고 당기기 시작했는데 잘 열리진 않았습니다. 옆 유리창은 이미 깨져 있었고 남은 조각들을 팔뚝으로 밀어내며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차 안에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머리를 기댄 채 미동도 없었고 얼굴은 새하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수석 문을 억지로 당겨 열고 허리를 숙여 그 사람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혼자 꺼내기엔 버거웠지만 어떻게든 끌어냈습니다. 어깨와 허리를 잡고 차 밖으로 당겨냈고 몸이 바닥에 닿자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심장은 뛰는데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굴 이렇게 애타게 바라본 적이 있었나? 그 누군가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몸을 던진 적이 있었나? 제발, 좀만 버텨요. 제발. 입에서 저절로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뜨겁게 마주한 적이 있었지? 누굴 위해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은 적이 있었나?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생사를 앞에 두고 붙잡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그런 순간은 없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제가 그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연신 이름도 모른 채 버텨달라고 중얼거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붉은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사람들도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했죠. 환자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비켜주세요. 저는 물러서기는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들 것을 꺼내고 그 사람을 조심히 옮기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같이 오신 분이세요? 제가 이 사람을 차에서 꺼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구급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구급차 뒤편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쪽에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이름을 묻는 목소리가 오갔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 혼자 중얼거렸죠. 살아야 돼요. 진짜 꼭 살아야 됩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지만 숨소리는 들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구조대원들을 따라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간호사들이 그를 인계받아 침대 위에 눕히자 곧장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에 서서 그걸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옮겨졌다는 말을 듣고 그 병실 앞까지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회색 담요를 덮은 채 누워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았고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살았으니 됐다. 그게 내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곱씹어보면 그 사람 또한 저를 살린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차에서 꺼내는 내내 온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솔직히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바닥에 눕히는 순간 저도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남았습니다. 나한테도 아직 끝은 아닌가 보다.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동안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만 집중했고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사라지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한 생명을 살리면서 이상하게도 제 안에 있던 무기력 같은 게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을 조금씩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저한텐 꽤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최소한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제가 구했던 그 남자가 바로 이 병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제 아들을 살린 아들의 친구 아버지였던 것이죠. 얼굴은 나이가 들었고 인상도 조금 바뀌었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오른쪽 눈썹 위엔 20년 전에도 뚜렷했던 특유의 길게 패인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 차량 안에 있었던 의식을 잃고 있던 남자. 제가 맨손으로 꺼냈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들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저에게는 고개만 가볍게 숙였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성민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십 가지 말이 맴돌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아니, 사실 말을 해야 할지도 망설여졌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인데 굳이 얘기를 하고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죠. 그리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그때라고 꺼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마자 느껴지는 감정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올라온 건 아주 묘한 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겪고도 이렇게 아들도 낳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는 서서 제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특별한 말 없이 병실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고 그 역시 제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보는 정도였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붙잡을 수 있었는데도 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깐 물을 뜨러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판기 옆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고개를 돌리니 아들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머뭇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이 어딘가 말을 꺼내고 싶은데 망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들 친구는 한 걸음 더 다가와서 잠깐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아버지가요.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하셨대요. 트럭이랑 정면으로 부딪힌 사고였고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아버지를 꺼내줬대요. 아, 그랬구나.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정말 자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아버지는 없었을 거라고. 그때 그 사람이 자기를 살렸다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고 그 기억이 날 사람답게 살게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들 친구의 말에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직 무언가 마음의 확신도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동시에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다에 빠진 준우를 봤을 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엔 아버지가 했던 말만 떠올랐어요. 위험에 빠진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그게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친구의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판단하고 움직였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빠가 계속해서 해왔던 말, 오래도록 각인된 어떤 신념 같은 게 그 아이를 움직인 겁니다. 말 그대로 전해진 거였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했던 그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했던 그 행동이 결국 지금 제 아들을 살렸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들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한 말들을 머릿속에서 곱씹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꽤 오랫동안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쪽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말을 걸까 말까 몇 초 정도 고민했습니다. 계속 꺼내지 않으면 아마도 이 기회는 지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걸음을 옮겨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고개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예전에 트럭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 예전에 그게 사고 당했었어요.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놀랍다기보다 의아하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해도 되는지, 굳이 말해야 하는 건지, 혹시 괜한 감정 소모가 되진 않을지. 하지만 아들 친구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한 거죠. 사실 그때 그 사고, 당신 차 앞유리 깨고 그 안에서 당신을 꺼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순간 멈칫했고 얼굴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듯한 반응이었고 곧이어 눈이 조금씩 커지더니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서 있다가 너무 놀란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날 그 트럭이랑 부딪혀서 제 차 앞이 다 찌그러졌던 그 사고, 절 구해준 사람이 진짜 당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신을 차에서 꺼냈습니다. 차 유리 깨고 조수석 문 억지로 열어서 당신을 밖으로 끌어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고 눈동자도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제 말에 너무나 놀란 듯 싶었어요. 그날 제가 목숨 걸고 끄집어낸 사람이 지금은 제 아들을 살린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이제는 숨겨둘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조금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를 살려준 그 고마움, 사실 고맙다는 말로도 표현이 아쉬워요. 저를 구해준 분을 너무 찾고 싶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저도 그날이요,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괜찮게 살고 있을까? 잘 회복했을까? 그 뒤로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저 역시 이렇게 그쪽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눈가가 붉어지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 끝에 그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그쪽 아들을 살렸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날 당신이 절 꺼내주지 않았으면 오늘 제 아이도 없었을 거고 어쩌면 당신 아들도 없었겠죠. 이게 그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지네요. 저도 그날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굴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당신 아들이 제 아들을 구했다는 게 정말 인연이긴 한가 봐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 얘기를 제일만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보고도 망설이지 않아요. 아들이 아주 훌륭하게 자란대요. 덕분에 제 아들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사실 전 늘 빚진 마음이었는데 오늘 조금이나마 갚은 기분입니다. 빚이라뇨. 그땐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일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말 직접 뵙게 되면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병원 복도 끝에 있는 대기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날 사고 이후 저는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전신 타박상에 다리 골절, 갈비뼈가 여러 개 나갔고 폐도 찢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큰 충돌이었어요. 트럭이 정면에서 받았으니까요. 예, 의사가 그러더군요. 그 정도 사고에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처음엔 그냥 누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너무 아파서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쑤셨고 왼쪽 다리는 깁스한 채로 꼼짝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오래 계셨겠네요.
네, 그 6달 가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중 한 달은 중환자실에 있었고요. 처음 한 주는 대소변도 혼자 못 봤습니다. 움직이면 기절할 것 같고 그 식사도 거의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던 시간이었죠. 그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간병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마땅한 간병인도 못 구했었고요. 병원에서 간병인 붙여주는 것조차 돈이 부담이 되더군요. 결국 혼자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재활치료가 시작되고 나서가 오히려 더 지옥 같았습니다. 누워만 있던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혼자선 정말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일어서는 것도 앉는 것도 걷는 것도 다 누가 붙잡아줘야 겨우 가능했죠. 화장실도 직접 못 가니까 종일 누워있다가 어머니 오시면 겨우 이동하고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서럽고 침대 옆에서 그냥 가만히 울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상상도 안 되네요. 근데 더 힘든 건 그 시간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언젠가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불안이 더 크더라고요. 재활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몇 번은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워있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나를 누군가 목숨 구해서 구해줬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고 그걸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남아있었고 흉터도 있었어요. 그가 그동안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손만 봐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저는 분명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도 저를 끌어냈던 사람의 눈빛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끝까지 절 붙잡고 있던 그 눈빛이요.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꼭 살아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짜로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오늘까지만 견디자. 그렇게 하루하루 넘기다 보니까요. 어느 날은 혼자 앉을 수 있게 됐고 또 어느 날은 혼자 화장실에도 가게 됐고 그렇게 천천히요. 솔직히 말하면요. 의사도 간호사도 주변 사람들도 다 기적이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전 속으로 내가 살아있는 건 그 사람 덕이다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당신 의지로 버틴 거예요. 아니요. 의지는요.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의 그 눈빛 때문에 버틴 것 같아요. 몸이 안 움직일 때도 죄알할 때도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꺼내줬는데 내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상한가요?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운전석에 갇혀있는 당신을 잡고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걷고 말하고 밥 먹고 웃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그날 저를 꺼내준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인생에 뭔가 큰 빚을 졌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날 아무 조건 없이 살려줬는데 난 이 생을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그 질문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소통이 될 때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빠한테는 은인이 한 명 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너도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 아빠라는 이름도 네 손 잡아주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아들이 물어보더군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근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다 모르니까. 그게 지금까지 마음에 남았어요. 내가 빚졌다고 느끼는 그 사람을 정작 아무리 찾아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게. 네. 제가 일부러 그 어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선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도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냥 그때는 사람이면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무섭고 위험했지만 외면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다시 배운 기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그냥 달려든 건 뭔가 거창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상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런 선택 못합니다. 전 그냥 그게 사람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제일 막막하던 때였어요. 삶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일이 오든 말든 아무 의미 없었던 때. 근데 이상하게도 누굴 살리는 순간에 제가 다시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얻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신이 한 일이 오늘 제 아들이 한 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제가 한 일을 정말 다 돌려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저는 고맙단 말 말고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저도요. 살아줘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사명감이나 감동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서로의 눈앞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의 인연은 점점 더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직 아들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아들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아빠야, 그 눈 좀 떠봐, 준우야. 아들은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초점을 찾으려는 듯 깜빡이는 눈, 그리고 마침내 제 얼굴을 알아본 듯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아빠?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너져 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터지듯 쏟아졌고 저는 재빨리 아들의 얼굴 옆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괜찮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너무 무서웠어.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졌어. 이제 괜찮아.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아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나도 계속 무서웠어. 근데 성민이가 날 잡아줬어. 고마운 친구야. 널 지켜준 성민이도 널 버티게 한 너도 아빠한텐 둘 다 소중해. 아빠, 나 다시 바다 가기 무서울 것 같아. 바보같이? 지금 그런 얘기할 때냐? 나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다시 못할 것 같아. 괜찮아. 아빠랑 같이 가면 돼. 우리가 같이 가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약속할게. 그렇게 저는 아들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눈빛보다 더 깊은 위로가 그 손끝에서 전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살아있어 다행이라는 말이 이토록 진하게 느껴졌던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은 학교에 복귀하진 않았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하루는 아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야, 응? 이제 몸은
좀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아직 팔이 좀 욱신거리긴 하지만 걷고 움직이는 건 괜찮아. 그날 일은 아직도 꿈에 나와? 너 계속 악몽 꿨잖아. 아직도 종종 꿈에 나와. 근데 지금은 꿈에 나와도 괜찮아. 이젠 많이 좋아졌어. 성민이가 너를 붙잡고 있었대. 물속에서 계속.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진짜 성민이 덕분이지. 아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 그런 사람? 위험한 순간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 어떤 장래희망을 정한 거야? 응, 나 구급대원이 되고 싶어. 아빠, 아니면 누군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 정말이야? 저는 우리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거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이번 일 겪고 나니까 생각이 확고해졌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누군가의 선행 덕분이라는 걸 직접 느끼고 나니까 그냥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 사람 살리는 일, 의미 있는 일.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했고 눈앞의 아이가 조금 더 어른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한 마음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준우야, 아빠가 말 안 해도 알 거야. 넌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근데 지금 네가 한 말은 아빠가 평생 잊지 못할 거다. 저는 천천히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들이 퇴원하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러 병원 원무과에 들렀고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정산하기 위해 창구를 찾았습니다. 보호자분, 김준호 환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상이 남아서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직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잠시 뒤 어딘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분, 조금 전에 이 금액 중 일부가 정산됐네요? 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퇴원 당일에 처리된 금액인데요. 정확히는 보호자 이름이 아니라 익명 처리로 되어 있어서. 누가요? 그게 무슨? 네, 카드 결제 내역은 있는데요. 성함이나 연락처가 남아있진 않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성민의 아버지다. 병원비의 액수보다도 그 마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는 번호 교환을 했기 때문에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준호 아빠. 예,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아들 병원비 정산하셨죠? 들켰네요. 티 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런 것까지. 아닙니다. 뭐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걸로도 모자라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제가 할 말입니다. 다시는 빚지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건 빚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그날 당신을 끌어내던 제 손을 이제야 당신이 다시 잡아주는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들과 아들 친구와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형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나와 그 남자 역시 단순히 아들 친구 아버지 이상의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같이 밥 한 끼 하자는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엔 집에 초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연락도 오가고 얼굴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도 그의 가족이 오게 되었고 명절에는 꼭 음식이나 선물을 나누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명절 때 어머님 뵈러는 안 가세요? 네, 일찍 돌아가셔서요. 그 뒤로는 저희끼리만 지냅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뭐 그날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하시죠. 저희도 조용히 지내는 편이라. 정말요? 괜히 저희가 민폐가 되는 건 아니죠? 민폐라뇨. 그 애들도 맨날 같이 붙어있는데요. 같이 보내면 좋죠. 그럼 감사하죠. 애들이 더 좋아하겠네요. 그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하지 않았고 그 점이 신기하면서도 편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보니 자연스럽게 자리가 생겼고 그걸 거부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따로 노력해서 가까워진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일상 속에 가볍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무언가에 쫓기듯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날들.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앞섰고 무모함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했던 그 순간. 그때 제가 한 행동이 결국 제 아이를 살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오네요. 살다 보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죠.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